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뉴스바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부터 살펴보죠.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역시 개인 차원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군 검찰의 수사도 짐작할 만합니다. 현재 관심은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다는 추가 사실들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이석현 의원 연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감사 발언들은 그동안 국정원 수사가 어떤 난관을 뚫고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당은 수사팀이 어렵게 밝혀낸 2,800페이지 분량의 범죄 사실은 외면한 채 윤석열 지청장 개인을 향한 비난 공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윤 지청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정열 전 판사를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에서는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난 발언을 가지고 180도 다른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보겠습니다. 트위터와 인터넷에 정치글을 올린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은 부사관과 군무원 4명뿐이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지만 발표 하루 만에 9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수백 건의 게시글이 동일 IP로 올려졌고 공유기를 사용한 증거도 확인됐습니다. 어제 국방부 발표는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그나마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군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의 군무원 3명과 현역 1명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자들도 자신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관련자들은 소환조사 때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중간 간부가 상부 지시로 유포했다고 증언한 옷반 MB 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을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도 조직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이 같은 시기에 유포한 똑같은 대선 개입 트윗글도 44건이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향해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세력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진실 싸움에서 밀리자 이른바 역풍에 기대려는 것이라면서도 새누리당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내부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박탈 시한은 오늘입니다.
검찰이 KT 본사와 이석재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권의 퇴진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압박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은 국사교과서 7종의 집필진들이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대응에 교학사만 빠졌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다른 영역도 평균 30% 정도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살해 사건 보도와 관련한 이른바 낙곰수 재판 1심 판결이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는 안세영 이사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고요? 네, 안세영 이사장, 바른사회 시민회 공동대표 시절 민주당 규탄성명에 서명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하도 서명을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의원들의 질문 때마다 사석에서 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서 여야 의원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하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날 역사 왜곡과 학문 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했죠. 여기 성명에 참여하셨죠? 공동 서명하셨죠? 민주당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역사 왜곡과 학문 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 여기 서명하셨죠? 답변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한 거 서명하셨잖아요. 감사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서명한 게 많아서. 진짜 솔직히 하도 서명한 게 많아갖고요. 이메일로 진짜. 예. 자, 그러면은 유영익 한동대 석좌 교수 이 사람이 쓴 한국 근현대사는 이론입니다. 지금 이분의 근현대사론의 내용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신 거예요. 지식인 모임으로 증인께서. 일제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토지제도가 확립된 것은 사실이다. 동의하십니까? 그 동양 척식주의에서 그거 말씀하시나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땅을 많이 뺏겼을걸요, 아마요. 예. 물론 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도덕성이 떨어져서 일제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건 이제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 잘했으면은 나라를 안 뺏겼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좀 개혁을 좀. 그게 도덕성 문제입니까? 도덕성은 다르죠. 나라를 잘 이끌었으면 그때 지도자들이 그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6월 24일 날 역사 왜곡과 학문 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 이 성명서 읽어드릴까요? 앵무새처럼 지속적으로 거짓을 부끄럼 없이 유포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정당한 학문 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을 이간질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형태는 결코 공적 논쟁의 장에서 허용될 수 없다. 서명 왜 하셨어요? 아까 공동대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n분의 1을 참여하고 각각 자기 맡은 부분에서만 관여를 하고 자문하고 사무처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식인선은 참여 명단 412명에 우리가 어떤 서명을 할 때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식인이라 하면 자기 말의 책임을 갖고. 근데 거기 제 이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나 미치겠네. 나 미치겠네. 막 온갖 내리고. 아니, 이사장, 여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할 때, 좀 답변을 신중하게 하세요. 여기가 사석이 아닙니다. 참,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신중하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생각납니다. 자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안세영 이사장님, 사석에서 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의 심정을 대변해 주세요. 나 미치겠네, 이거. 나 미치겠네, 이거. 막 온갖 내리고. 나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순서를 좀 바꿔서 이슈 탐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총선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결론은 역시 개인 차원이었습니다. 야당이 공표한 내용 말고는 한치도 더 밝혀낸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사였고 이제부터 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지만 군 스스로 허물을 캐낼 수 있겠냐는 우려가 큽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이석현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 때문에 지방으로 가신다고요? 예, 계룡대 국정감사에 있어서 하고 있는 첫석입니다. 네, 이런 시각에 또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을요. 자, 어제 나온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 당연히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박 거달기도 아니고 그냥 수박이 맞다 이렇게 인정만 한 셈이죠. 그러니까 상부 지시 없었다는 게 결론이 되고만요. 각자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예. 그렇게 4명한테만 물어봐가지고는 상부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상부에다도 조사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조사를 안 했습니다. 상부는. 그래서 말이 합동조사지 이렇게 4명이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국민에게 전달만 해준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합동조사가 아니고 합동대변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혹 당사자들을 면담해서 물어보는 수준이었고 그 이외의 조사는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뭐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보니까 4명을 면담 조사했다. 18일 날 4명 불러서 그냥 물어본 게 전부인 걸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리고 딱 4명만 그것도 이제 야권에서 지적한 4명만 조사를 했다는 건데 언제 어디서 글을 올렸다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글을 올린 시간과 장소 이런 것도 전혀 어제는 밝혀지지 않았나요? 공개되지 않았나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4명을 합동조사반이 불러서 커피타임 가진 정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네. 자기들이 스스로 시인했다 하는 거하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내용도 없고 조사가 아닌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라면 왜 굳이 중간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을까요? 그래서 저희 봐도 일주일간이나 괜히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런 정도 내용이라면은 벌써 다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는 사이버 사령부 통신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 보도도 나왔던 건데 괜히 지연 작전한 것인가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그 부사관하고 군무원들은 본인의 행위들은 시인했다고 하니까 예.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위일지 몰라도 처벌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죠. 우선 군인 복무 규정도 있지만 군 형법에도 군이 정치 개입하면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지휘계통이랑 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죠.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이른바 딜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주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겠다 이런 딜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떨지 주목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고발을 해서 거기 이제 군 형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만이 아니죠.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조직적으로 상부 지시가 있었는가 하는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원과 연계 작업이 있었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다 지금부터 수사한다 그랬죠. 어제부터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밝혀내는 게 중요하겠죠. 예. 배우가 누군가. 네. 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예. 어제 민주당이 낸 성명을 보니까 이번 조사 결과는 새누리당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예, 예. 예. 글쎄, 어떤 예. 취지입니까? 그 윤상현 수석이 벌써 여러 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 그 4명이 한 건 맞은데. 네. 그렇게 벌써 얘기를 해놨던 걸 가지고 이번 조사에서 그대로 지킨 거나 똑같아요. 그 윤 대변인이 무슨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그게 알 수가 없는 건데 미리 그렇게 예언하듯이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딱 그렇게 개인적인 일이라고 이번에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당 대변인으로서 그 조사에 대해서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 저녁밥 먹기 전에 꼭 들어오라 엄마가 말씀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제 시간에 딱 들어오는 그런 아이처럼 국방부 조사단을 어린아이 취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분이 어떤 이 정권 차원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실세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정권 차원에서 그런 게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 윤 대변인이다 이렇게 윤 수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윤 의원 자체적으로는 새누리당 실세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저도 실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새 하는 걸로 봐서는. 하는 걸로 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실세들은 말이 좀 적은 편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선일보도 어디서 시작했더구만요. 입을 좀 함부로 늘리지 말라 했더구만. 아, 예. 저는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예, 윤 대변인을 향해서 그랬더구만. 예, 중요한 얘기 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웃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좋은 송구스러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좀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이 군 당국의 이른바 셀프 수사, 여기에 대한 무용론이 있는 거는 물론 잘 압니다만, 뭐 나름대로 예.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게 상부 지시가 있었냐, 국정원과 연기 협력이냐, 이런 건데. 예. 이게 이제 자기들 그 4명만 물어보고 나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동안에 SNS상에서나 또 야권에서 지적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사실은 국방부가 스스로 자기들 조사한다는 게 그게 객관성이 없죠. 만일에 국방부 상층부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국방부 스스로가 다 그렇다고 밝힐 수 있겠습니까? 군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군에서는 군 내부 문제를 외부 기관에서 수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불법은 다른 것이죠. 불법 행위를 지금 조사하는 차원이지 평소에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잘못을 조사하려면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죠. 자,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를 해도 군이 스스로 수사를 접지는 않을 것이고요. 수사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군 수사가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명만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수사 대상이 그 심리전단이 한 7, 80명 된다고 하잖아요. 예. 거기를 다 전원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전현직 지휘라인, 심리전단에 대한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상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납득할 만큼 그렇게 이제 발표가 돼야지 그냥 자기들 명분 쌓기로 넘어가 버리면 시간만 끌어서 증거만 인멸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이번 수사는 누가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국방부가 국방부 자체 상부 지휘 라인을 그걸 들춰내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국정원과 서로 협력해서 했다는 것이 큰 의혹이기 때문에 예. 국정원도 조사해야 되는데 군 검찰은 지금 군 검찰하고 헌병대가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그 국정원 조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률상으로도 그쪽은 조사 못 합니다, 군은. 네. 그렇게 되니까 양쪽을 다 조사하려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특검을 국회에서 특검을 통과시켜가지고
국정원과 연계 협력 관계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예, 그러면 소극적인 여당을 설득하거나 압박하기 가장 좋은 명분이 국정원과의 연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겠군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난번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는데 그쪽과의 같은 지침을 가지고 어떤 공동으로 한 건 아닌가 하는 게 우리가 큰 의심이잖아요. 예. 조직적으로. 하나는 조직적이냐는 거 상부 제시로, 하나는 국정원 연계. 그러니까 특검으로 안 하면은 그렇게 조사할 방법이 없죠. 양쪽을 한꺼번에 할 방법이. 예. 그럼 국정원과의 연계 부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국정원 글을 사이버 사령부 이 요원들, 이 4명의 요원들이 판을 넣었더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더라 보니까, 이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블로그에도 올리고 트윗에도 올렸던 그 글을 국정원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또 리트윗을 했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했죠.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 파나르기 했더라.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사해보면 상당한 정도 규모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이 되죠. 한 사람만 그랬을 리는 없으니까요. 예. 이렇게 같은 트윗을 같이, 유포시킨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나 지금 확인이 된 건가요? 지금 숫자를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황을 좀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일단 한겨레 신문에는 한 44건 정도가 확인됐다 그러는데 그 이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 숫자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저쪽에서 이제 지금 앞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앞으로 결과를 지금 우리가 내놔버리면은 그것만 딱 그 민주당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조사해서 또 지난번 4명처럼 해보니까 이거 조직적으로 한 건 아니고 자기들이 개인행위를 했다라고 발표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놓고 있다가 저쪽 국방부 수사팀이 결과를 내놓으면 그것만이 아니더라 이런 거 또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죠. 그게 현명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른바 전술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4명 외에도 있다는 것은 우리 아마 SNS상에서 많이들 느꼈을 겁니다. 저도 제가 하는 것도 만화를 많이 그리는 블로그가 있어요. 예. 김관진 국방장관을 막 든든한 로보캅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안보 만화도 그리는데 또 우리 정치글을 많이 다뤄서 야권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블로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것도 사라졌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했죠. 그렇게 그것만 봐도 벌써 4개는 아닌 거죠. 더 있는 건데 그 외에 이제 좀 더 우리 당이 파악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그대로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내용의 핵심은 4명뿐이고 또 그 4명도 개인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민주당과 한겨레 신문이 같이 분석을 해서 오늘 아침 일면에 13명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후에도 또 추가로 발표할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밝혀진 것이 그렇다는 내용인 것이고 저 사람은 정밀하게 수사를 하면은 더 나올 거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후 공개할 시점은 군의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뒤에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당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명 미리 얘기했던 그 경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조직적인 거다라고 하는 의심하는 제일 큰 이유가 확산 작업을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저도 트윗은 열심히 하는 편이고 팔로워도 좀 되고 그러지만은 그냥 트윗 글을 올려놓으면 끝인데 블로그에나 올려놓고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들 한 거는 밀리로거라고 하는 사람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거 그거를 이제 저쪽에 또 ZLRUN 트위터로 올리고
그 달림이라고 하죠. 달림 EKFLAL 트위터 계정. 네. 이게 막 이리저리 리트윗하고 그런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트위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게시판들이 몇 군데 또 올라가고 그게 이런 것들이 국정원 요원들이 그 트윗 계정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짓거리 그거하고 같은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세컨 계정을 활용해서 막 확대시켜 나가는 거. 예. 이런 것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자기 개인이 혼자 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 법이 이렇게 엄한데 그는 일반인하고도 다르게 이 처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형법 94조에 무겁잖아요. 2년 이하의 금고니까. 네. 근데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위에서 안 시켜도 이렇게들 했을까? 그게 언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예, 뭐 지금까지 언론 보도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 또 동일 IP를 수백 건을 사용했다는 것, 공유기 사용 증거 이런 것들만 봐도 조직적이라는 그 의혹은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이군요. 들죠, 그러죠. 그리고 지운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때 문제 제기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뭐 달림이나 과학무제나 이런 사람 것 한 400개 정도가 하룻밤새 다 삭제됐잖아요, 동시에. 네. 그런 사실은 상당히 수상쩍죠. 개인인 경우에는 동시에 그렇게 잘 안 되죠. 예, 여하튼 이런 것은 검찰 수사나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삭제한 것도 네. 트위터 경우에는 구글과 그 빅데이터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하면 전부 복원이 가능해요. 제대로만 하면은.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정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진실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그리고 만일에 이 정부가 제대로 않고 그냥 명분 쌓기로만 한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공개할 뿐만 아니라 특검을 제대로 관철을 그 명분을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죠. 예. 그동안 민주당과 언론이 제기한 부분 중에서 국방부가 어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예. 먼저 그 국정원 예산 지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몰라요. 그 예산 관계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동안에는 민주당에서 50억 정도가 올해 사이버 사령부 예산으로 국정원에서 넘어왔고 지난해는 40억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민주당에서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사람들이 발표한 걸 보니까는 아니다. 그게 국방부 예산인데 다만 그 정보 관계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오해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이후에 제가 예산 관계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명 국정원 3차장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버 사령부 내 심리 전담격인 530 단장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1처장 이 세 사람이 같은 시기에 합참에서 근무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더군요. 그거는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이종명 차장하고 530 단장이 2011년 1월 달에 한 달 정도 같이 합참 민군심리전부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진성준 의원이 어저께 재차 질의했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고 합참에서 같이 있은 기간은 더 길죠. 다만 합참의 민군심리전부에는 둘이 한 달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합참에서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죠. 일들을 같이 했었다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 시간이 모자라고 또 의원님도 내려가셔야 될 시간이 다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참 저것도 틀리다고 말했더구만요. 사이버 군무원들을 대선 앞두고 대폭 선발했다고 한다. 그거. 네네. 그것도 아니다. 연례적으로 증언해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어제 했더구만요, 보니까.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말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7명 했어요. 창설됐을 때. 그리고 군무원 증언을 11년, 그러니까 11년에 8명 했는데 작년 대선 앞두고 79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배 한 거 아닙니까? 8명 뽑던 걸 79명 10배를 뽑으니까 그건 대선 앞두고 대폭 군무원을 증원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이죠. 우리말이. 네. 그것도 아니라고 했더만. 예, 이게 단순히 증가해서 통상적으로 늘린 거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좀 수치네요. 대선 앞두고 대폭 늘린 거죠. 그리고 그 4명의 개인 행위가 맞다면 국방부의 사이버 순찰대는 뭘 했습니까? 국방부의 사이버 순찰대가
그 개인이 그 사이버 하는 것 잘못 뭔가 문제점 있는 것은 다 밝혀내는 데 아닙니까? 예. 아무것도 적발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까마득하게 모를 수 있는가 사이버 순찰대가 그런 것도 또 의문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군본부에 대한 국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해군하고 공군하고. 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예정입니까? MD 체계 관련한 게 있고요. 지난번 에펙 사업 가지고 지금 네. 정부가 잘못해서 차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뭐냐면 안보 공백이 생긴 겁니다. 에펙 사업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늦어지니까. 네. 근데 그것이 보니까요. 처음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였던 겁니다. 줄여놓고서는 나중에는 또 이제 위에 뭐라고 하죠? 방위위원회에서는 말하자면 고위층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갖고는 안 된다. 스텔스 기능 있는 더 비싼 전투기 사야 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결국은 오락가락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국방에 차질이 생기니까 몇 년씩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추궁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은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 인사들과 연계가 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 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인사들과 연관성이 있어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김태흠 대변인이 거론한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인사로 아닌 한 사람을 골라주세요. 1번 윤석열 여주지청장, 2번 권은희 전 수석경찰서 수사과장, 3번 송경근 서울중앙지법 판사, 4번 김장수 현 국가안보실장.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3분에게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조간 신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사이버 사령부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한겨레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이 군과 국정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합동 공작을 벌인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한 4명이 아니라 5명으로 확인됐다. 이런 기사가 한겨레 일면 머릿 기사인데요. 13명 아닌가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들이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오빤 MB 스타일 동영상을 같은 시기에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5명이. 자, 그리고 이 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이 같은 시기에 생산 유포한 똑같은 트윗도 세 종류 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까지 나온
트위터 활동을 통해서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군사이버 요원의 수는 군인 2명, 군무원 3명 해서 이렇게 5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제목은 13명으로 돼 있어요? 제목은 현재 13명으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계속해서 좀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군사이버 요원들은 그 국정원 요원의 트윗을 22건을 리트윗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요. 따라서 군사이버 요원과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 서로 리트윗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트윗은 모두 66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목과 기사가 좀 따로 노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네요. 이게 이러네요. 예. 그 트위터 활동한 사람은 5명이고요. 예. 인터넷 활동한 사람은 최소 8명. 그래서 인터넷과 트위터에서 대선 개입과 관련된 정치글을 올리거나 유포한 사람이 13명인 것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트윗만 보면은 5명인데 여기에 이제 인터넷 활동, 댓글 활동까지 포함을 하면은 8명에서 모두 13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겨레 기사를 또 보게 되면은 최소 8명 이상의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던 요원들이 특정 IP를 이용해서 대선 여론 조작 그리고 정치 개입 게시물 700여 건을 오늘의 유머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럿이 한 IP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군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자, 사실 그 오늘의 유머에서는 국정원 요원들도 댓글 공작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김하영 씨 같은 사람. 자,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 군 사이버 사령부도 같은 활동을 벌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둘이 함께 공작을 벌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정황이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 보니까 말이죠. 그 여럿이 한 IP를 사용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서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점으로 본다면 이건 뭐 아무래도 조직적 정황이 뚜렷하다라고 말할 텐데 어제 그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사적 게시였다. 개인적으로 그냥 뭐 알아서 한 거지 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하여튼 뭐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말이죠. 예, 동일 IP를 쓴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타겟이 됐던 그 사이버 공간이 오유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국정원의 타겟과 동일했다는 점에서도 같은 컴퓨터, 같은 공유기를 썼다는 점도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 뭐 한 사람이 여러 그 아이디로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면 또 이건 역시 김하영 씨의 수법과 동일해 보입니다. 어떻게 국정원하고 군이 이렇게 똑같은 수법으로 공작을 할 수 있는지 이거 둘이 뭔가 좀 서로 내통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다면은 저희 같이 친한 사이에서도 서로 기사를 보는 방향이나 또 전하는 방식이나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얼굴도 모르는 또 조직이 다른 사람들이 생전 만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행태의 범법 행위를 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자, 제가 지금 이 기사에 굉장히 그 눈길이 갑니다. 지금 앞서서 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뭔가 내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이 함께 연기한 거 아닌가. 한국일보 기사는 여기다 새누리당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자,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의 트윗글을 퍼나른 국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 심리전단 요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지난해 대선 당시에 SNS를 통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발단 윤정훈 목사의 트위터 글도 리트윗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윤정훈 목사의 당시 직함은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 미디어 본부장입니다. 자, 군무원 A씨는요, 이게 ZLRUN. 질런. 예. 이 아이디를 쓴 양반은요, 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윤정훈 목사 트윗을 5건 리트윗했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북 국가연합하려고 임수경 국회의원 앉힌 민주통합당 종북 실체 드러났군요.
이런 글을 리트윗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윤정훈 목사가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밝힌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저희 나는 꼼수다에서 작년 12월 16일에 올렸습니다. 당시 윤정훈 목사가 했던 말, 어떤 걸 저희가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내보냈었느냐. 박근혜 후보의 수석 보좌관하고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박근혜 후보가 그래도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그나마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종북 좌파는 아니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다고 했지. 예. 이런 말도 했고요. 사무실에 누가 오기로 했나라는 질문에는 박근혜 바로 직 라인이 있어요. 보좌관이 그것을 잡도록 해준 거야. 박근혜 밑에 가장 힘센 사람이 다음 주에 와요. 김무성이 오고 바로 박근혜 후보가 오는 거지. 그래서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긴 거야. 여기 후보님도 올 수 있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렇게 말한 내용을 나는 꼼수다를 통해 내보냈고, 윤정훈 목사 역시 자기 한 말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윤정훈 목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어떤 긴밀한 그런 소통 속에서 SNS 공작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실 개소 비용. 그러니까 불법 댓글 알바팀을 운용한 그 사무실,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 그 사무실 개소 비용으로 국정원이 도와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의도에 오피스텔 하나 얻었거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를 지원하는 분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게 취재에서 보도를 했던 게 아니라 윤정훈 목사의 육성 아닙니까? 육성을 내보낸 겁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그러다 말을 바꾼 거죠?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그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일보 국정방송이라는 사설 인터넷 언론, 그걸 의미한 것이었다. 내가 국정원하고 착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착각할 게 따로 있지. 어떤 국민도요, 국민TV와 국민일보, 국민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국민이 들어간다고 말이죠. 근데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일보, 국정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참, 이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발단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훈 목사. 자, 이 양반이 지난 6월 4일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는데, 이 당시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뭐 이런 점을 들었는데, 윤정훈 목사의 또 다른 육성을 보면은 자신이 인수위에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뭐 한 자리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정한 이익 아닌가요, 이게? 전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윤정훈 목사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을 개소했다는 식의 말을 직접 한 바 있습니다. 뭐 나중에 뭐 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육성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시발단 문제가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과 연계고리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당시 낙검수 보도 내용이 계속 머리에 아른거렸어요. 예. 근데 잘 짚어주셨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윤정훈 목사가 만났다고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네. 그분이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죠. 이춘상 보좌관. 그거는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돌아가셨습니다. 예. 참, 국정방송, 국정일보. 나 이게 정말 그때 얼마나 웃겼는지. 예. 그 정도 상상력이 있어야 이런 일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오늘 국민일보하고 조선일보가요, 윤석열 여주지청장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하고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노무현 정권 때 특채됐다. 어제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지청장은 나는 변호사를 하다가 김대중 정부 후반에 당시 심상명 법무부 장관 때 특채로 검찰에 들어왔다. 노무현 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03년 2월 검사로 공식 임관된 것은 맞지만
이미 2002년 12월 재임관 신청을 했고 임명장도 김대중 정부의 심상명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내가 오히려 독하게 수사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네. 기자한테. 뭐 실제로 민주당과 여러 차례 악연을 맺어왔지요. 2006년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 수사 팀원으로 참여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 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도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미 뭐 다 드러났습니다만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강금원 창신삼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자신이 직접 청구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팀에 합류해서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도 구속했다라면서 본인이 노무현 정부와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악연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동을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는데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최동욱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최동욱 선생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른다.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 최동욱 전 총장과 교감하고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은 이러했고요. 네. 조선일보하고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좀 더 충격적입니다. 청문회가 아니죠.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던 그런 내용 말고 또 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에 박형철 수사팀 부팀장과 함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다가 보고서를 꺼내서 수사 내용을 보고했다고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윤석열 지청장이 말이죠. 그때 이제 조 검사장이 내가 사표 내면 하라 라면서 사실상 수사 거부를 시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압수수색 직후에 윤석열 지청장은 조영곤 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렇게 조영곤 검사장에게 검사장 승인받아서 수사하면 검사장께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내가 보고 없이 저지른 것으로 하자. 내가 총대를 매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지청장이 조선일보 기자한테 밝힌 내용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미 조영곤 검사장은 보고를 받은 거죠? 보고 받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 보고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보고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자. 당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까지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 윤석열 지청장이 밝힌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18일 상황입니다. 이게 18일이라고 하는 게 올 10월 18일을 말하는 거지요. 자, 수사팀장에서 이제 윤석열 지청장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 18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배제 사유가 지시 불이행과 보고 누락 이렇게 알려지니까 윤석열 지청장이 조영곤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느냐? 내가 파렴치범이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는데 조영곤 검사장은 그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을 폭로했던 서울 고검 특감, 국감, 국정감사 자리 그제 있었던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지청장이 나와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조영곤 검사장은 주말에 윤석열 지청장에게 국감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종용했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이유를 대라. 그리고 국감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전화로 윤석열 지청장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지청장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발언을 한 것 가지고 어제 MBC도 그렇고요. 여러 매체에서 과거 검사 출신 좀 원로급 되는 분들을 출연해서 왜 검찰 내부의 문제를 국정감사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폭로를 하고 네. 검찰 얼굴에 먹칠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 윤 지청장의 폭로 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을 네. 가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진중하고 예. 뭐 이렇게 뚝심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예. 경향이 강했거든요. 바로 조선동아일보 같은 보수언론의 프레임도 그렇습니다. 이 제목 보세요. 그 윤석열 국감이여 장외에서도 폭로 2라운드. 자기네 신문하고 인터뷰해 준 사람에 대해서 예. 폭로를 마치 하는 그런 인사로 예. 이게 뭐 상호 폭로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식의 이 보도. 저 같으면은 제목을 이렇게 뽑겠어요. 조영곤 검사장 국감 나오지 말라고 종용했다. 따옴표 달아서 말이죠. 저 같으면 이러겠습니다. 예. 국감에서 발언한 배경에 대한 이 윤 지청장의 예. 그 토로, 네. 수사를 망칠까봐 폭로했다. 아, 조선일보를 접수하죠 우리가. 농담입니다. 예. 뭐 사양산업 아닙니까? 자, 조선일보의 그 오늘 기사 윤석열 지청장과의 대화 내용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민일보 3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총장도 날아가고 수사팀장도 또 부팀장인 그 박형철 검사 역시 지금 뭐 징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뭐 대검 감찰본부가 이제 감찰을 하기로 했는데 감찰 범위를 내부 규칙인 서울중앙지검 위임 전결 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해서 실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보고 위반이 있었는지 보고 그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만 따지겠다는 겁니다. 네. 조영곤 지검장은 이제 지금 배제하겠다는 거죠. 네, 감찰을 자청하긴 했지만 조영곤 검사장이 말하자면은 수사팀에게 수사 압력을 가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뭐 그렇다면 윤석열, 박형철 수사팀장, 수사부팀장 이 두 사람 징계를 하기 위한 표적 감찰이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한국일보에 그런 기사가 1면이 실렸고요. 예. 1면에 실렸고요. 국민일보 3면 기사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국정원 수사 공소유지는 가능할까? 수사팀은 현재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을 추가로 발견해서 이 계정과 국정원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한 6만 못 되는 트위터 내용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정원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외압 의혹 수사 역시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감금 사건 수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동력은 떨어졌죠. 결국 뭐 윤석열 지청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데다 박형철 부팀장 지금 공공형사부장인데 이분도 감찰 대상에 포함돼서 징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사팀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일부는 지휘부의 특정 간부를 지목하면서 스파이 노릇을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지휘부는 인간적으로 너무 큰 배신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결국 뭐 이렇게 수사가 표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성숙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윤석열 지청장이 총대를 매겠다고 한 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예. 박형철 부팀장은 왜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거 보고 그 선상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과정과 관련해서 뭐가 감찰 대상이니까요. 아직까지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점이 특정되진 않았지만은 들춰내서 뭐 부팀장마저도 이제 좀 아웃시키겠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예. 사실 답은 갖고 있죠. 예. 뭐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워낙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 다 아는 건 좀 묻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될 텐데. 아, 이거 어마어마한 반격을 하시네요. 예. 자, 남재준 원장의 그 수사방해. 이것도 큰 문제다. 한국일보가 오면에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물론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원 직원법 17조를 근거로 해서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한 것인데요. 네. 지시를 왜 검사들한테 하죠? 변호인 통해서
그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사들한테 수사를 이제 받게 되는 그 친구들한테 답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재준 원장이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민주당의 한 의원은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은 본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피의자의 상관인 남재준 원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통일된 공문 형태로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남 원장이 그 직원들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안 됩니까? 그럼요. 변호사하고 당사자가 상의해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바보죠. 자신의 범죄 행위를 검사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그만큼 검사를 만만하게 봤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을 통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윤 지청장 그 국감 증언에 따르면은 수차례 남 원장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그런 일종의 지시사항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그것 또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한국일보는 말이죠. 이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정권과 교감한 법무부가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현재 검찰 상황으로 볼 때 남재준 원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사가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의 그 일면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댓글 수사팀이 밝힌 내용인데, 법무부가,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국정원 트위터 수사 대상이 상당하다. 그 미국 쪽에다, 그러니까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 쪽에다가, 이 계정들 좀 정보를 달라. 이렇게 요청해 달라고 법무부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요구를 했는데 법무부가 그거 뭐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줄이자. 축소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뭐 이건 뭐 법무부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은 이건 너무나 뉴스거리가 되지도 못할 그런 사안입니다. 하여간 법무부, 이 국정원 어떻게든 이 국정원 이런 선거 개입 파문을 축소하기 위해 애를 쓰는 정권의 충복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던 것이죠. 뭐 그 정황이 드러난 기사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웬일로 이런 기사를 실었나 했는데 조선일보는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오피니언 면에 양상훈 논설실장의 칼럼 제가 일부분만 인용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몇십 명이 달았다는 댓글이나 트위터 글은 다 합쳐도 인터넷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 몇 개에 불과한 것이다. 그 물방울 몇 개가 사회 전체를 쓸고 가는 강물을 만들어낼 수 없고 실제 만든 것도 없다. 몇십 명이 골방에서 또딱거린 댓글 따위로 인구 5천만 명 나라의 대선 결과가 달라졌다면 세계 역사에 남을 기적일 것이다. 그 규모와 선거에 미친 영향면에서 이렇게 시끄러울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댓글을 다는 것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결심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맥주 한잔 하면서 정부를 비꼬고 비난하는 댓글을 거의 매일 올리는 공무원도 나는 알고 있다. 이 소동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본질적으로 난민촌이라는 말이 다시 떠오른다. 뿌리가 없고 내일이 없는 난민촌에선 피해의식과 적대감이 분출할 구멍만 찾아서 배회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칼럼에 등장하는 그 댓글이라는 키워드를요. 종북 세력으로 바꿔서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몇십 명의 그 종북 요원들이 뭐 있는데, 뭐 종북 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도대체 영향력을 미치면 얼마나 미치겠는가. 인구 5,000명의 나라가 종북 세력 몇 명 때문에 흔들린다면 세계 역사에 남을
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뭐 즉흥적으로 잘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노종면 선배께 이제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사사를 했다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사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에 이런 보수 언론에 이런 앞서 말씀하신 이번 사안을 검찰 내부의 항명, 내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적을 다룬 기사 오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넘쳐서 노래 듣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준비한 노래는 이제 오리 날다라는 노래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 그래요? 검찰 수사팀. 그러면 외부 환경에 절망하지 말고 날아오르길 바란다는 뜻에서 오리 날다 준비했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예, 듣고 가죠. 지금 너무 좀 우울한 기사를 많이 들려드려서 잠깐 듣고 또다시 우울한 기사로 가니까요.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오늘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다가오면 하룻밤새 들판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강원 산간지방에서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12도, 춘천 8도, 전주 10도 등으로 대부분 10도 안팎의 기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점차 구름 많겠는데요. 오늘 강원 영동 지역과 제주 산간에는 5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쾌적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최고기온 22도, 전주 24도, 부산 2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서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토요일엔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2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네, 국제뉴스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간밤에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미국 동포들 사회에서 스티븐 김에 대한 구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국 정부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에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티븐 김, 한국명 김진우 박사에 대한 구명 운동을 미국 교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이 자세히 소개했었는데요. 스티븐 김은 2009년 미국 국립핵연구소에 소속돼 있으면서 동시에 국무부에서 핵 문제와 관련된 선임 보좌관으로 근무했었는데 당시에 국무부의 공보 담당자의 소개로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렌 기자하고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로렌 기자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란 기사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기밀을 누출했다라는 혐의로 스티븐 김이 기소가 됐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스티븐 김 본인하고 또 변호사, 스티븐 김의 누나인 유리 루텐버거 씨, 이 사람도 변호사인데요. 그리고 교민 대표가 만나서 구명운동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스티븐 김 박사는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는 처지죠? 예,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동 제한 명령을 받고 있어서 집에서 25마일, 그러니까 약 40km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제 뉴욕 모임을 위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워싱턴 DC의 집을 벗어났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에 이 사건 담당 검사를 5명으로 늘렸는데 변호인단은 스티븐 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명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기금도 모으고 또 백악관, 국무부,
법무부, 주요 언론사 이런 데다가 탄원서를 보내는 운동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에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 구명운동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자, 중국이 삼성 때리기를 한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중국 관영 언론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와 단속 이런 것들을 부쩍 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표적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중국 관영 CCTV가 그저께 밤에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문제점을 다룬 30분짜리 프로그램을 내보냈는데요. 삼성 휴대전화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사례가 2차례가 더 있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분야별 1위를 달리는 외국계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의도인지는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 기업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뭐 삼성만 때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애플 때리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CCTV는 지난 3월에도 애플 휴대전화의 중국 내 애프터 서비스가 다른 나라보다 형편없다는 보도를 내보내서 콧대 높은 애플이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에도 중국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비싸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CCTV에서 나왔습니다. 지적을 당한 기업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밉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주로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국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외국계 기업들은 이 점을 유의해서 영리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충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갈 때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공항 검색 제도가 도마에 올랐어요. 미국 정부가 올 가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항 사전 검색 제도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프리체크라는 이름의 제도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회보장 번호, 미국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면 공항에 가서 노트북을 꺼낸다거나 아니면 벨트를 풀거나 신발을 벗는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방정부가 자동차 등록사항이라든지 고용정보 같은 신상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공항 검색대에서 대면 검색을 하는 것에 비하면 신상정보의 노출 위험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세무기록, 여행기록, 전과기록 이런 것까지 정보 접근이 가능한데요. 일반인들은 자기 정보가 얼마나 사용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대면 검색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공항 검색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가 올 가을부터 이런 사전 검색 제도 같은 게 생기면서 완화가 됐지만 그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도 검색대를 통과해서 기본적인 검색은 받아야 됩니다.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검열 실태를 폭로하면서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새로 나온 사전 검색 제도가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요새 EBS 교육방송에서 국제 다큐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요. 영화제 출품작 중에서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지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다라는 게 영화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미국에 이런 상이 있어요? 유대인의 노벨상? 예.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유대인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제네시스상 창세기상 제1회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네. 블룸버그 시장은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 3세인데요. 이스라엘 정부하고 공동으로 제네시스상을 운영하는 제네시스 재단은 블룸버그 시장에 대해서 삼선 뉴욕 시장으로서 탁월한 업적을 통해서 유대인의 근본 가치를 실현시킨 비범한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제네시스상을 계기로 해서 미국 인구의 2.1%에 불과한 유대인들의 명과 암을 조명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제닛 옐린도 유대인이었는데요. 최근 연준 의장 3명이 모두 유대인일 정도로 전통적으로 금융계에서 영향이 컸고 또 최근에는 IT라든지 영화, 패션 같은 분야에서도 유대인들이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인구 비중이 미국 전체 인구의 2.1%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정도밖에 안 된 유대인들이 미국 대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미지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10년여 동안에는 미국의 강경한 중동 정책의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에 좋았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은 진보 성향이고 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데요. 그렇지만 대외 정책에서는 고국 이스라엘의 이익을 너무나 많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랍 국가들한테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고 또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도 눈을 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말이 이스라엘 로비라는 용어인데요. 금기시됐던 이 문제를 2007년에 처음 제기했던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들이 엄청난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내 유대인 파워를 믿고 이 악마 같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초강경 대외 정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을 선언했던 동아 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가 39년 만에 돌아옵니다. 특집 생방송 동아투이 39년 끝나지 않은 투쟁. 10월 24일 정오부터 4시간 동안 영원한 자유언론인들을 국민TV 라디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아방송 앵커와 기자들이 전하는 정오 뉴스와 동아투이 다큐멘터리, 드라마, 오늘의 언론을 진단하는 좌담회를 통해 살아있는 동아 자유언론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동아투이와 국민TV가 자유언론을 실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특별수사팀장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이끌어오다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있었음을 토로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하고 국정원의 범죄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려 했을 때 누가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는지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과 여권은 윤 지청장을 하극상을 일으킨 문제검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청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정열 전 부장판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수원 졸업한 연도가 언제지요? 94년 2월에 수료했습니다. 네. 그 윤석열 지청장 그 연수원 시절도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아주 친분이 많아서 이렇게 자주 지냈던 건 아니지만 간간히 네. 이제 자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눌 기회는 수차례 있었습니다. 네, 학교도 선후배 사이죠? 예, 제가 후배입니다. 네. 자, 이 수사팀장을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서 배제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더군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직무 배제라는 일이 생깁니까? 일단은 법률적으로 찾아보면 검사 자신이 어떤 사건의 피의자이거나 네. 피해자이거나 또는 친족이 그런 피의자나 피해자의 지위에 있거나 할 때 이제 그럴 때는 당연히 법률상 으로 또 사실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빠져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능력의 부적합성 그다음에 좀 불성실하다든가 그런 것을 보일 때는 일반적 상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직무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는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검찰 내에서 어떤 경우에 직무 배제를 시키는지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그 조직에 있어 보지 않아가지고 예. 자세한 거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검찰 수뇌부들끼리도 알기 어려웠던 내용들이 이번 국감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지청장의 국감 발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얘기할 것이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평소
뭐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분의 성향에 따르면 뭐 능히 그러시고도 남을 분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이 될 정도라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다라는 판단은 평소에도 뭐 입이 가볍다거나 예. 돈키호테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표현이잖아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원칙이 서면 그 다음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뭐 어떤 이해타산이나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에 어긋나게 뭐가 흘러간다 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고 지적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 발언 때문에 여권과 검찰 수뇌부는 상당히 당황한 듯한 기색이 역력해 보여요. 그래서인지 그 윤지청장을 뭐 친노 검사다, 뭐 정치적인 검사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던데. 예. 그 윤지청장은 어떤 검사였습니까? 검사로서는 임용을 받으신다면 제가 뭐 따로 이제 만나뵌 적이 없었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언론 발표라든가 이렇게 보도됐던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측근에 대해서 이제 저 대선 자금 관련해서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윤석열 지청장님이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측근이라는 안희정 지금 이제 도지사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노인지 아닌지는 사실 말하기 쉽고 그렇게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원래 원칙이 서고 방향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에 신경 쓰실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윤지청장 발언에 따르면요.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직원들 그 체포와 압수를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그 통상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말이죠. 그 범죄를 확인했다면 그로 인한 정치 세력 간, 뭐 여야 간 그 유불리를 고려하는 게 그게 통상적인 건가요? 그런 거 고려하는 할 정도의 고위층에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통상 일선에서는 신경 안 씁니다. 이거 이게 범죄다 하면 당연히 수사하는 거고 죄를 지었다 하면 당연히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필요성 내지는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에 대한 유불리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서울 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기의 미래 내지는 현재 자기 이해관계하고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신경 쓰실 거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아닙니다. 네. 뭐 근데 조영권 지검장은 그런 발언한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잖아요. 그러셔야죠. 인정하면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실 수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면 자리를 내놔야 될 정도로 심각한 발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네. 근데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찰청법 위반이 되죠. 이건 징계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그 발언 내용을 보면은 수사를 막았다. 공무집행방해죠. 이건 형사처벌감입니다. 그런 분이 당연히 이건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대검이 감찰을 한다 그러면서 근데 왜 이 부분은 감찰을 안 한다 그럴까요? 그 해서 검찰 조직 내지는 현재 검찰 수뇌부에 과연 도움이 될런지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감찰을 하겠죠.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근데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감찰을 하실 이유가 없고 감찰은 감찰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떳떳하게 받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 감찰까지 들어가서 조사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심도 있게 될 것이며 무엇을 건드릴 것인지는 아주 의문입니다.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건 뭐 이런 자리에서 드려도 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찰을 제대로 받기를 원한다. 제가 그 감찰 검사가 됐으면 저를 뭐 이렇게 그 시간제 비정규직 감찰 검사로 임명을 해서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래도 감찰 받으실 것인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진상조사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걸 진실을 밝히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번 대검 감찰은 결국 윤 지청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결국은 국정원 직원 뭐 체포하고 압수수색한 그 보고 절차,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것들을 보겠다는 것인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그 사실관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볼 때 보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보고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고, 그 서울 검사장님이 그 얘기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쳤길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을 그 윤 지청장 전결로 사인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이제 발부를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 있는데, 그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검장을 만나서 이러한 내용을 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보고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 이제 윤 지청장 말로는 지검장이 거기에 대해서 뜻이 없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단독으로 전결 처리해서 했다. 그리고 이 전결 처리 권한은 원래 나에게도 있다. 차장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네요, 그러면? 그걸 보고로 볼 수 있습니까? 보고라는 게 그냥 알려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뭘 안 한 건지 허위 보고를 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될 텐데 꼭 그런 걸 서면으로 남겨야 되는지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구두 보고의 효력이 있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 정확한 제가 그 지금 말씀 중에 드는 생각은 그 사건의 그 부분의 본질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겠죠. 그렇겠죠. 그게 본질이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법 규정을 보면은 뭐 그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니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시키는 대로 해야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근데 그 같은 조문에 보면 2항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그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입해서 보면은 검사장님은 하지 말라고 했을 거고, 그다음에 팀장 하겠다고 했을 거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겠죠. 그럼 어떤 게 우선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에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자의 지시가 우선하느냐, 아니면 그 실제 수사 실무자의 의견이 더 효력이 있느냐는 규정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마라.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범죄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보고든 절차든 하등의 문제가 없다. 게다가 그 공소제기나 영장 청구나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요. 다른 여타의 그 행정기관의 행위는 사람의 이름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로 나가지 박원순 시장 본인 석자 이름이 나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그 행위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는. 근데 검사의 공소제기나 영장 청구는 검사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렇게 기관의 이름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어떤 검사가 했던 간에 콘텐츠 자체가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기관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결이든 어떻든 법률적으로도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고 더더군다나 그에 따른 보고도 했고 그 보고에 따른 상급자의 지시가 범죄 행위를 지시하는 거다라면 당연히 따라서는 안 되고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이 영장을 어찌됐든 청구를 했고요. 또 법원이 발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그 영장 심사를 할 때 그 내용도 당연히 보겠지만 그 이전에 그 청구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요건도 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검찰 내부적으로 흠결이 뭐 있을지 여부가 다투어지더라도 네. 법원 입장에서는 흠결이 없다고 보고 정상적으로 발부를 한 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결제 절차는 그 결제 절차를 거쳐서 결제에 따른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날인이 됐을 수도 있고요. 서명이 네.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 예. 그 서류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고 법원으로 넘어오진 않습니다. 법원에 넘어오는 건 오로지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청구서만 옵니다. 사건 네. 기록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법원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아, 만약에 그 청구서에 검사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청구서에 효력이 없는 거죠. 무효죠. 그러니까 영장 발부하면 안 되고요. 네. 네. 그 윤지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100% 발부해줬다. 네. 그리고 또 뭐 그 이외에 그 검찰이 뭐라고 할까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기소하지 못했던 사람들 민주당에서 재정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일부를 수용해서 추가로 2명이 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런 상황들 법원이 어떤 수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뭐라 할까요? 이렇게 지원한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좀 이례적인 건가요? 지원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례적일 겁니다. 왜냐면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뭐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 뭐 계좌 추적 또는 감청 이런 영장 발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건 어떤 사건도 다 비슷하지만은 이렇게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수사의 목적이나 필요성과 이 수사를 통해서 침해되는 개인의 인권과 사이에 비교를 합니다. 예. 만약에 이거를 영장을 발부했을 때 인권 침해 소지가 더 크다 하면 그 부분은 기각합니다. 그런데 인권 침해 소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예. 수사를 하는 이상 그 침해되는 인권이 침해되는 걸 감수하고라도 이거는 영장 발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저희 표현으로 이제 영장 끊어준다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정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권에 어떠한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공익의 목적에서 볼 때, 또 전체적인 국가 이익의 목적에서 볼 때 이건 꼭 해야 되는 수사다라는 거죠. 근데 재정 신청은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판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됐던 피의자 중에 일부만 지금 인용이 돼가지고 기소 명령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원에서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유죄 판결인 거죠. 판사가 보고 이건 기소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면 이거 처벌해야 되겠는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걸 받아가지고 과연 무죄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받은 법원에서 거의 판단의 어떤 그 수준이라든가 사고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인데 그건 10중 8구 유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재정 신청을 판단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야죠. 이거는 처벌하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입건되었던 관련되었던 그 공무원들 아무리 말단이더라도 다 기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그게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거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고요. 미리 검찰 쪽에서 판단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처벌하고 안 한다. 이건 저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신청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는 그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말단 직원까지 하기에는 말단 직원이 다 처벌하자는 소리거든요. 이건 하라는 소리거든요. 네. 다 유죄 판결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운신의 폭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일부 그 상위급에 해당하는 한 두 분인가만 인용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5명 중에 2명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다 기소를 해줬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판사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아쉬움들이 이렇게 보완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이 온당하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 풀어주라고 조영권 지검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는데 네. 이 중체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좋다. 예. 지검장의 요구가 부당하긴 하지만 예. 풀어주겠다. 그리고 예. 압수품도 돌려주라고 하니까 돌려주겠다. 예. 뭐 이랬다는 건데 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네.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 수사 목적이 부합한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사법기관에서. 네네. 근데 수사기관이 아무리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라. 영장 예. 발부까지 된 상황에서 예. 그렇게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보니까 이거 굳이 수사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동기나 의도가 불순한 거죠. 그러니까 현 집권 세력 내지는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심하게 표현하면 출세, 미래 여기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수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동기가 불순한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뭐 물론 그 조 지검장의 동기가 무엇이 있는지는 네. 명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저같이 뭐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살림하고 있는 사람이 봐도 이거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그 안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윤 지청장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이것을 행사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더라도 네. 공소장 변경이라는 실익을 취하고 싶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것은 이미 관철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재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공소장 변경도 내부 절차는 물론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유효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되는 겁니다. 결재를 거쳤든 안 거쳤든 간에. 네네. 그것도 아마 그래도 부팀장 전결로 부장검사 전결로해서 예. 신청을 했더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그렇게 협상을 했을 필요가 있을까도 싶은데요. 이것도 전결로해서 처리했다면 그렇게 나갈 거라면. 그거는 이제 그런 일종의 얘기, 돌려줘라, 압수물 돌려줘라,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네. 그거 들을 테니 공소장 변경 신청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그게 실행에 옮겨졌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것도 전결로 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됐다면은 그런 식의 협상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팀장님의 뜻대로 관철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요. 일단 여하튼 공소장 변경 신청은 됐고 그래서 네. 대검에서 이것을 다시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다가 철회는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허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통상 허가를 해주는지요? 예, 뭐 법률적으로는 기본적인 그런 사실관계가 다른 거라면 법률적으로 허가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추기관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신청을 한 건데 법원이 보고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무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지 중간에 이거 무죄인데 해서 허가를 안 해버리지는 않습니다. 허가해놓고 보니까 무죄다. 그럼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하겠다는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신청은 뭐 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30일에 결정을 네. 한다고 하던데요.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사건 담당 재판부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지금 윤석열 팀장이 수사에서는 배제가 됐고요. 네. 지금 공판에서까지 배제가 됐는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네네. 만약에 공판에서 배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쭉 수사를 이끌어오던 어떤 실무 책임 검사가 공판에서 배제가 된다면 공소 유지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쪽 검찰의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형사재판할 때 경험을 보면 일단 공소제기가 됐을 때 모든 수사는 끝나 있습니다.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유지는 사실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결정적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놓고 써먹을 수는 있겠죠. 소송 전략상.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증거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전략까지 이제 그 국정원 사건의 공판 검사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큰 그림에서 봐서는 공소유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소유지, 공판 수행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내용을 아는 직접 다루었던 검사님이 공판에 들어와서 공소유지하는 거하고 모르는 검사님이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예. 저희 남재준 국정원장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뭐 국정원 직원이 체포되니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공문을 보낼 테니 그 공문을 우리 잡혀온 직원들한테 보여줘라. 예. 그 공문의 내용은 예. 입 다물어라. 예. 비밀 발설하면 안 된다. 뭐 예. 이런 지시가 담긴 공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윤지청장 얘기인데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법으로 어떤 부분에 저촉이 됩니까? 일단 국정원법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좀 우스웠던 거는 국정원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그 국정원 직원 개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개인 차원의 일인데 왜 장이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차원의 일은 개인 놔두면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숨은 그 수사방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좀 더 보면 협박성의 어떤 문구가 담겨 있다면 그것도 공무집행방해가 검사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공문의 내용과 그걸 봐야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은 일단 외견상으로 보면 자기 직원들 처벌하지 말고 일상으로 복귀시켜라. 안 그러면은 그럼 이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권력기관 간의 힘의 경중에서 볼 때 국정원이 위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에서 반대쪽에서는 좀 위축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안 하게 된다면 이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직권남용 부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붙잡혀온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네. 진술을 하고 말고는 본인 판단이잖아요. 예, 개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근데 상관이 그것도 그 기관의 장이 자신에게 말을 하라 마라 이런 지시를 한다면, 어떤 본인 판단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직무상 관련된 사건이라 문제라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술해야 되는 부분의 내용이 그러면은 당연히 그건 이제 공무원 사회가 상명하복의 조직이니까 상관이 하지 말아야죠. 직무상 문제니까 문제면 그럼 역으로 그런 걸 지시한다고 진술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직무에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이거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럼 결국 이건 뭡니까? 국정원이 선거에 직무상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된 거네요. 그렇죠. 왜 그런 걸 하는지 그냥 저희가 범죄를 저질렀어요라고 외부에 자백하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존경해야 될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수사 개입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가 돼 왔는데요. 의혹 아닐 겁니다. 그게 무슨 의혹입니까?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법률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요번에 올해 우리 그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업무 방침, 업무 목표는 예를 들어서 안전띠 미착용자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자.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가급적이면은 구속 수사를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아주 그런 그림 정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가가지고 왈가왈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네. 참여정부 때 천정배 법무장관도 한번 그 검찰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사안하고 지금 황교안 장관 시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 맥락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성질이 다른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해서 규정한 검찰청법의 조문 내용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이 생기고 나니까 다른 걸 보완해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만 두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때는 공개적으로 했죠. 투명하게. 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 알리고 했습니다. 이번 건은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두려운지, 왜 비공개로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가장 큰 차이입니다. 투명함과 투명하지 아니함. 이런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에 있었던 사안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에서 구속을 하지 말라고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그런 지휘를 했다가 문제가 된 거죠.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고요. 근데 그런 사안을 보면은 사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오랫동안 악법 논란이 있었던 그런 법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 악법 논란과 관련된 사안에서 그리고 구속 불구속의 사안에 대한 이제 입장을 밝힌 거라면 지금 것은 어떤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이해의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비공개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정부 때는 법무장관이 그렇게 하니까 검찰총장이 사표라도 던졌잖아요. 지금은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표를 냈고요. 지금의 검찰 수뇌부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선배들이라. 근데 저기 화장실에서 본인의 거울 보시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식 자제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네. 국정원장 전화를 받고 아수라장이 됐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이전 판사님 말씀이 많은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사안인데요. 이른바 낙곰수 재판의 1심 판결이 오늘 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네. 네. 지금 저도 구경 갈까 말까 싶은데 방청권이 나와서 아마 자리가 없을 거라고 그런. 그래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죠. 네네. 일반 재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배심원, 그러니까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게 그림상으로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물론 법률적으로는 배심원단의 판단에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닌데요. 상당한 영향을 받고요. 그 영향은 거의 현재 숫자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95%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배심원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만약에 다른 판단을 할 경우에 배심원 판결도 공개를 하나요?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흘러나올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흘러나오는데 그래도 알려지죠. 일단 배심원단에 계셨던 분들이 입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판결 이렇게 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네라고 어디라도 말을 해버리면 바로 터져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예. 지금 담당 부장판사님이 김한수 판사시더군요. 예. 과거에 광노영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했던 그 판사님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공정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예비 조합원이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조합원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 14,000명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출자금 납부를 깜빡하신 거 아니신가요? 1좌당 5만원 가입할 때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몰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이제 카드 결제도 되는데 이것도 모르셨죠?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납부해주시거나 계좌 이체해주시면 바로 예비자를 떼어드립니다. 예비 조합원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는 길 완전 쉬워서 당황하셨어요. 세계 최초 에너그램 정치 풍자 프로그램 시사 에너그램 공갈 시간입니다.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꾸는 에너그램 기법으로 정치 풍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정원 사건 수사의 외압을 폭로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항명과 하극상으로 몰아간 새누리당 정가균 의원의 국감 질의를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정가균 의원의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지청장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지청장이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이렇게 얘기했죠. 새누리당은 2800페이지에 달하는 국정원의 새로운 범죄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기 위해서 특별수사팀장이라는 직까지 걸었던 점은 아예 겉들떠 보기도 싫은 모양입니다. 이 발언을 공갈통에 집어넣고 에너그램 기법에 따라 음절들을 이리저리 바꿔보겠습니다. 공갈통이 만들어낸 에너그램 문장은 정 의원 발언과 180도 다른 내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금의 왕, 금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상이 정하는 것은 상극이고 현재 항명 입지 지극하니 장하다 윤석열. 금상, 그러니까 지금의 왕이 요청하는 것은 상극이고 그래서 항명의 입지가 지극하니 장하다 윤석열 이런 내용입니다. 금상이 무엇을 요청했기에 그것이 상극으로 여겨지고 또 항명의 입지, 항명의 입장이 지극해졌을까요? 장하다 윤석열을 외치는 오늘의 공갈통,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지청장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금상이 정하는 것은 상극이고 현재 항명 입지 지극하니 장하다 윤석열.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보의 역사 시간입니다. 며칠 뒤면 신형 아이폰이 출시된다고 하죠. 오늘은 아이패드가 공개가 됐고요. 오늘은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 관련 오보를 알아봅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아이폰 신제품에 관한 기사들이 많더군요. 출시와 관련한 오보 사례부터 알아볼까요? 예, 어제 아이패드 에어가 발표됐고요. 곧 아이폰 5S가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 4S가 발표됐을 때도 국내 언론에 오보가 있었습니다. 예. 매일경제가 2011년 10월 5일자 신문에 그 아이폰 5 이달 중순에 발매라는 기사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오보였는데요. 애플이 발매한 것은 아이폰 5가 아니라 아이폰 4S였기 때문입니다. 그 오보가 나온 사정은 이런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일날 새벽 2시에 애플이 미국에서 제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 제작 일정상 이 새벽에 열리는 제품 발표회를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근데 국내외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5를 그 발표할 거라는 설이 확정적으로 돌고 있어서 매일경제도 아이폰 5 출시가 확정적이라고 보고 미리 기사를 썼다 오보를 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아이폰 4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아이폰 5가 될 것이라고 뭐 네네. 어찌 보면 네네. 상식적인 예상을 할 수 있었겠죠. 뭐 그런 오보야 크게 우리 실생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혹시 조선일보 오보 사례는 일부러 찾아오십니까? 예, 그런 오해가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어떤 오보입니까? 예, 조선일보 2010년 5월 20일자 일면 톱 기사인데요. 예. 스마트폰 도청 위험, 청와대 지급 보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당시 기식경제부가 스마트폰 도청 시연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전한 건데요.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시죠.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조선일보 이날 시연회에서 아이폰이 실험 대상으로 쓰였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조선일보가 전했던 시연회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 장관이 아이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면 이메일을 확인하자 이제 아이폰에 도청 프로그램이 깔리고요. 네. 도청을 시도한 사람 노트북에 통화 내용이 그대로 이제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가 돼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관계자에 대한 스마트폰 지급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소식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가지고 도청되는지 실험을 지경부에서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오보가 날 수가 있죠? 일단 보도가 나가자 IT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네. 아이폰 시스템상 그런 시연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애플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의 확인 요청이 들어오자 지경부도 시연에 사용했던 제품은 아이폰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경부가 시연에 썼던 스마트폰은 삼성의 옴니아2였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일부 밝혀냈지만 지경부가 공식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삼성 제품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면 조선일보가 오보를 정정하면서 다시 썼습니까? 예, 그렇지 않았고요. 지금도 기사는 아이폰으로 돼 있는 채로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경부가 처음에 아이폰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것도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시연회가 비공개로 열려서 네. 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경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으로 했다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쓸 수 있었죠. 그럼 조선일보가 알아서 스스로 스마트폰이라고 했다는 겁니까? 아이폰이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 정황은 좀 불확실한데요. 좀 여러 가지 좀 정황을 보건데 당시 시연회가 비공개였다는 점 그리고 네. 시연회가 열렸던 게 4월 5일이었는데 한 달이 넘어서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직접 확인을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좀 전해진 말을 재구성해서 재연했던 기사가 아닌가 그렇게 아니 기사를 됩니다. 보면요. 네. 기자가 가서 봤다라는 것을 그냥 독자들은 당연히 알 수 있게 써놨어요. 도청 시연회가 열렸다. 보안 전문가가 장관에게 아이폰 한 대를 건네는 노트북을 꺼냈다. 이게 보고 서술한 그런 기법입니다. 네. 장관에게 이메일을 전송했고 장관은 이메일을 열람했다. 이메일은 아이폰에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종종 소프트한 기사에서는 기자가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어떤 재구성해서 재현하는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 좀 이런 경우는 좀 이례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가서 봐야 재구성하는 기사를 쓸 수 있죠. 네. 자, 이 삼성 애플 간의 특허 분쟁이 여러 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오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지난해 3월 7일에 나왔던 기사들인데요. 2대1이라든가 경제지 인터넷판에서 주로 보도가 됐습니다. 애플이 삼성과 특허 소송이 계속되자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낼 테니까 합의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예. 또 제안받은 삼성이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서 이 제안을 받을지 고심 중이라는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마치고 나온 삼성 임원들에 의해서 이게 오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예. 삼성 임원들은 그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우리가 먼저 알렸을 것이라는 설명도 좀 덧붙였고요. 네. 결국 이 보도는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실린 오보를 국내 인터넷 언론이 확인 없이 받았었다가 확대 재생된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다른 사례가 또 있겠죠? 예. 아이폰을 보면 모서리가 둥글고 좀 특이한데요. 이것도 애플이 특허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제지 온라인판에 일제히 좀 이 애플이 특허를 포기했다. 이 특허를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애플이 특허를 포기하면서 삼성이 이제 지불해야 될 배상액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이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플이 특허를 포기한 게 아니라 특허 기간을 조정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애플이 디자인에 대해서 유사한 특허를 2개 갖고 있었는데요. 2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가 합쳐지면서 특허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데 특허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 보도들은 독일인 유명 특허 전문가의 한 블로그에 이런 사실이 올라온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속보성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중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베껴 썼군요. 네네. 네.
공교롭게도 말이에요. 애플 관련 보도를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에 유리한 내용이 많아요. 네네. 왜 그런 겁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팔은 좀 안으로 굽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기사들은 좀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뭐 진보 보수 언론, 공영 민영 언론 구별도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자들은 애플이 좀 취재에 소극적인 반면에 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해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 언론은 애플 편을 들고 삼성 공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좀 이중잣대를 경계해야 될 텐데요. 삼성이 과거 2010년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출시한 핸드폰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외신에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이것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거나 축소가 됐었는데 이런 경우는 좀 그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보도 사례, 오보 사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답 4번 김장수 현 국가안보실장이었죠. 자,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